안녕하세요. 노년에 겪는 이야기 노는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65년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가에 매달린 풍경종이 잔잔히 울리는 늦가을 오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자매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기에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갈등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재산 문제, 자녀 교육, 부모님 부양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7가지 비밀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닌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며 평생의 행복을 지켜내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긍정적인 태도로 가족을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전에 저는 동생들과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됐어.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시댁에서는 자꾸 이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어놓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동생들과의 관계를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부정적인 대화는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불만을 늘어놓게 되고 어느새 우리의 대화는 불평과 한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과 만날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고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나 감사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긍정적으로 변하니 가족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모임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서로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긍정적인 대화는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카들이 우리 이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서 좋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말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기 때문에 말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게 미덕이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6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평생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큰 동생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원래 꼼꼼한 성격도 아닌데 무슨 사업이야?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때는 걱정되는 마음의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동생의 자신감을 얼마나 무너뜨렸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반대로 막내 동생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줄 몰랐네.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동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 동생은 그때 그 말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의 힘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 큽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쓸데없는 충고나 비난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같은 말들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따뜻한 말, 더 힘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형제자매 간의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독립된 삶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 경우에는 한때 동생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고 서로의 집을 수시로 들락거렸죠. 처음에는 그게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과도한 친밀감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사소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요새 안 오니? 같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적절한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거리두기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만나면 더 반갑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또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다 보니 만날 때는 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형제자매 간의 영원한 사랑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각자의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자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를 느끼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동생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한다는 말 속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반대로 형제자매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그때 조언했잖아 라며 훈계하거나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는 가벼운 위로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이라는 걸요. 형제자매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실패가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둘째 동생은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조언도 도움도 먼저 하지 않았죠. 대신 동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되 비교하거나 경쟁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니 나도 기쁘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의 참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형제자매와 의견이 크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 문제나 제사 문제처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에서 더욱 그렇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맞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제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내 말대로 하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동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다 어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독단적이었는지, 동생들의 의견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이죠. 그 후로 저는 가족회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다 보니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각자의 판단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형제자매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각자의 가정을 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정이나 시댁 이야기를 형제자매와 편하게 나누곤 합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더욱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이들이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동생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독이 된다는 것을요. 아무리 속 깊은 형제자매라도 각자의 가정사는 그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댁 일로 힘들 때 동생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동생은 제 편이 되어 시댁을 비난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위로를 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철저히 존중합니다. 동생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도 깊이 관여하지 않고 제 가정의 일도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현명하게 잘 해결할 거라 믿어.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만 말해줘.
각자의 가정은 마치 별도의 우주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가정만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그저 서로의 우주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형제자매 관계도 결국은 서로를 향한 감사함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저는 큰 동생이 제 아이를 돌봐줄 때면 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것이 동생의 의무인 것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동생도 자신의 삶이 있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 뒤로 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 자매로 만나서 행복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순간들,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던 순간들, 그런 때마다 내가 있어 참 좋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 관계를 평생 행복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제자매와 만날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대화의 분위기가 됩니다. 둘째로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보세요.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저희 가족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카페에서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셋째,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세요. 큰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마음이 담긴 문자 메시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뿐인 형제자매입니다. 어릴 적 추억을 함께 나누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은 소중한 인연이죠. 이 관계를 끝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순간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형제자매 간에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자신의 형편 안에서만, 받을 때는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선에서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순간은 자녀, 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각자의 자녀는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비교는 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특히 민감한 주제를 피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정치적 견해 차이 등은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정성껏 돌보아야 하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필요하며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지혜가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특별한 경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추석,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동생이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평소라면 저는 바로 달려가 도움을 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동생에게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알아. 하지만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은 가능한 적게 주면서도 동생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생과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걷기도 했죠. 동생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생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전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를 돕는다는 것이 꼭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며 믿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은 형제자매 간의 소통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작은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관심 있게 듣기의 기술입니다. 형제자매가 이야기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눈을 마주치며 경청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좋은 기억 만들기입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를 함께 방문해 보세요. 옛 동네를 산책하거나 어릴 적 자주 가던 음식점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억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셋째, 가족 단체 채팅방 활용하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잦은 메시지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기쁜 소식이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넷째, 각자의 전문성 인정하기입니다. 한 명은 요리를 잘하고 다른 한 명은 재테크에 밝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관계가 한층 성숙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취미 만들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이 등산을 가거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화거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시기, 바로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건강과 부양 문제는 형제자매 간에 가장 예민한 주제가 됩니다. 누가 모실지, 병원비는 어떻게 나눌지, 유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칫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어 볼까요? 몇 년 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맞이라는 생각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반드시 함께 상의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되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날의 이야기를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합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일이 있으면 서로의 일정을 조율해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는 사람은 나만 고생한다고 느끼고, 경제적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째로는 동생은 편하게 살았다 또는 큰형언니 다 가졌다는 식의 오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이런 감정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는 우리는 피가 섞였으니까 서로 다 이해할 거지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독립된 개인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식의 나 중심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이래서 문제야 라는 식의 비난이나 공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비밀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인 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인데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사업이 잘 되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고 저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도움이 당연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진심으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고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명확히 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긋는 것이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형제자매 관계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가 한 동네에 살면서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해외에 사는 동생,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는 언니,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화상통화나 SNS로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나이 든 세대들은 여전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죠.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가 때로는 세대 간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어 볼까요? 저는 처음에 동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동생은 매일 단체 채팅방에 일상을 공유하고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며 나름대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방식이 달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일상적인 소통은 채팅으로 하되 한 달에 한 번은 꼭 직접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지금까지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난 후에도 서로에게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키고 가꾸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말의 힘을 기억하세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감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정한 후에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각자의 삶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 든든해.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형제자매 관계는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자매의 모습이 아닐까요?